할머니, 언제 나가? 거실 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65인치 TV 속 자막은 분주히 흔들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러그 위에 흩어진 레고 블록은 작은 성벽처럼 불안하게 쌓여 있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손등에 물기를 털며 복도 스위치를 누르려 했다. 그 순간 어린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내 마음을 갈랐다. 할머니, 언제 나가? 7글자가 공기 속을 파고들었다. 석고판 위로 금속성이 울리듯 가슴을 쳤다. 내 손은 허공에 멈춰 섰고 숨이 막혀왔다. 거실을 스쳤을 때 미라는 다리미질을 이어가고 있었고 상우는 이어폰을 귀에 반쯤만 걸친 채 노트북과 TV 화면을 오가며 눈을 흘리고 있었다. 누구 하나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나도 내 방 갖고 싶단 말이야. 민수도 지은이도 다 자기 방 있는데. 준호야, 잘 말했네.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잖아. 사춘기 들어서면 공간이 필요하다지. 그치, 상훈 씨? 그 시험 끝나고. 맨날 시험 끝나고래. 어머님, 공기 좋은 데로 가시면 더 좋을 거예요. 햇볕 잘 드는 실버타운 같은데.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문은 쿵이 아니라 탁 하고 닫혔다. 가볍지만 이미 답을 정한 듯한 닫힘이었다. 방 안은 단출했다. 작은 협탁과 낡은 라디오, 옷걸이 몇 개, 장롱 위엔 파란 봉투 하나. 봉투 속 서류에는 또렷하게 내 이름, 한정옥. 권리증, 건축물 대장, 도면 사본.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 집은 결국 마음이 주인이어야 오래 버티는 거다. 나는 메모지를 꺼내 네모난 칸을 그렸다. 구청, 세무사, 부동산, 이사업체. 손글씨가 빈칸을 메울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다. 절차가 곧 내 마음의 울타리였다. 최근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떠올랐다. 서재는 손대지 말아요. 상훈 씨가 집중해야 하잖아요. 내 방 장롱은 기울어도 서재는 성역이었다. 말로 지킨 방은 결국 엉망이 되더라. 할머니 냄새가 요즘 애들이 싫어해요. 김치찌개 냄새인데 사람을 냄새로 요약하는 눈빛. 존재를 한 줄로 압축해버리는 무심함이 가슴을 쳤다. 할머니는 따로 쓰세요. 위생이 문제니까. 공용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법이다. 그녀는 그걸 모른다. 이건 내 장보기가 아닌데. 가족끼리 그러실 거예요? 식비 카드로는 학원 교재와 화장품이 결제되었고 택배 박스는 내 방 앞에 통로처럼 쌓였다. 나는 그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방에 드나들었다. 실버타운, 국가 지원 잘 돼요. 어머님답게 프로그램도 들으실 수 있고요. 미라야, 상훈 씨, 엄마 정리해 드리자는 거잖아. 그날 밤 나는 대답 대신 물컵을 옮겼다. 잔 속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목소리를 억누른 채로. 그리고 오늘 밤 준호의 9글자가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다. 그날 밤 이후 내 마음은 더 이상 집안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다. 아들의 집, 며느리의 집, 손주의 집.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지만 이미 나는 손님이 되어 있었다.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듯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다. 할머니, 언제 나가? 그 말이 그냥 어린아이의 투정이라 여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어휘 속엔 어른의 기척이 너무 선명했다. 누군가의 말투,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논리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등을 벽에 기대고 오래 앉아 있었다. 작은 방 안 라디오의 희미한 잡음이 마치 내 심장을 따라 뛰는 듯했다. 그 전에도 조짐은 많았다. 미라는 늘 말로 성역을 만들었다.
어느 날 조립식 칸막이로 만든 작은 서재 앞에 큼지막한 표찰이 붙었다. 아빠 일하는 공간. 그 표찰은 벽보다 두터운 경계였다. 내 장롱이 기울어져도 그 공간은 손댈 수 없었다. 서재는 손대지 말아요. 상훈 씨가 집중해야 하잖아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로 지킨 방은 결국 엉망이 되더라. 그게 경험이었다. 아이의 친구가 놀러 오는 날이면 더 분명했다. 내 이불과 베개가 베란다로 내던져졌다. 향초가 3개나 동시에 피워졌다. 집안 공기가 기묘하게 달라붙었다. 할머니 냄새가 요즘 애들이 싫어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김치찌개 냄샌데. 하지만 내 대답은 공중에 흩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하나의 냄새로만 요약하고 있었다.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밥솥과 프라이팬에는 우리 것이라는 작은 스티커가 붙었다. 내가 밥을 지으면 곧바로 소독 스프레이가 칙칙 뿌려졌다. 할머니는 따로 쓰세요. 위생이 문제니까. 나는 속으로 삼켰다. 공용이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건데. 그녀는 그 진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은 내가 쓸 식비 카드로 학원 교재와 화장품이 결제되었다. 현관 앞엔 택배 박스가 산처럼 쌓였다. 내 방문 앞은 이미 통로가 아니라 창고 같았다. 이건 내 장보기가 아닌데. 내 말에 미라는 웃으며 받아쳤다. 가족끼리 그러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자주 무기력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저녁 식탁에서 찾아왔다. 미라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반짝이는 건물 사진들, 실버타운. 실버타운, 국가 지원 잘 돼요. 어머님답게 프로그램도 들으실 수 있고. 상훈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듯 말했다. 미라야. 하지만 미라는 끊었다. 상훈 씨, 엄마 정리해 드리자는 거잖아. 그 순간 나는 물컵을 옮겼다. 내 손끝에서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흔들림만 남겼다. 그 모든 조각들이 오늘의 결심을 만든 것이다. 준호의 9글자가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수십 번의 불씨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류 가방을 챙겼다. 구청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다. 창구 직원이 친절한 미소로 서류를 받아들였다. 등본과 인감 확인됐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일정이 논의되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들어가십니다. 일정은 이번 주 계약, 다음 주 잔금이 가장 속도납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속도로 갑시다.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흔들림이 없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서류를 꼼꼼히 넘겨보았다. 임대 현황 깔끔합니다. 하자 이력도 투명하고요. 오늘 저녁에 매수자 붙이겠습니다. 4층 퇴거 책임은 매도인 한정옥님 맞으시죠? 문서에 정확히 적어주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날 오후 라일락 빌라 302호를 들렀다. 새로 도배된 벽지 냄새가 났다. 청소와 렌털은 이미 끝나 있었다. 신발장 안쪽에 나는 흰 봉투를 넣어두었다. 봉투 안에는 비밀번호, 공용키, 관리비 계좌, 전입 가이드, 그리고 송글편지 한 장. 보증금 5천은 내 마지막 마음이다. 월세 60은 너희 책임이다. 같은 집에서 누구 방을 빼 다른 방을 만드는 생활은 오늘로 끝이다. 필요한 건 봉투에 다 넣었다. 전화하지 마라. 엄마. 펜 끝이 종이를 긁을 때 내 손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며칠 뒤 계약서 위로 인감 도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법무사가 말했다. 잔금일은 월요일 3시.
소유권 이전 서류는 그날 접수됩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다. 대신 체크리스트의 다음 칸을 확인했다. 구멍난 마음은 절차로 메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등을 벽에 기댄 채 나는 오래도록 창밖 불빛을 바라보았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제 내 귀엔 닿지 않았다. 내 안에서 이미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이 집도 정리될 터였다. 아들 부부는 5박 7일 일정으로 동남아 여행을 떠났다. 미라는 출발 전날까지도 짐을 꾸리며 내게 당부했다. 어머님, 냉장고 정리 좀 부탁드려요. 고등어랑 반찬들 냄새 나면 안 되니까요.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르는 것이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돌아올 집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사실을. 비행기 이륙을 확인한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 위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툭 하는 소리가 울렸다. 법무사가 차분히 말했다. 잔금 8억 7천 입금 확인됐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바로 접수 들어갑니다. 나는 오래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방 하나 지키지 못해 움츠러들었던 내 삶이 도장 한 번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연화빌딩 앞에 섰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색 라벨대로 짐을 분류했다. 빨강은 아들 부부의 것, 파랑은 공용, 초록은 내 것. 공용 대부분을 빨강으로 넘겼다. 이제 그들의 짐은 그들 몫이었다. 라일락 빌라 302호에 도착했을 때 기사들은 신속하게 짐을 옮겼다. 새로 도배된 벽, 반짝이는 바닥, 암막 커튼이 드리워진 창. 나는 신발장 안쪽에 흰 봉투 하나를 남겼다. 그 안에는 열쇠 2세트, 비밀번호, 관리비 완납 사본, 전입신고 가이드, 그리고 손글씨 편지. 보증금 5천은 내 마지막 마음이다. 월세 60은 너희 책임이다. 같은 집에서 누구 방을 빼 다른 방을 만드는 생활은 오늘로 끝이다. 필요한 건 봉투에 다 넣었다. 전화하지 마라. 엄마. 며칠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들 부부는 활짝 웃으며 귀국했다. 미라는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다. 역시 여행 오길 잘했어. 우리 집이 최고야. 편하게 쉬자. 그러나 집 앞에 도착하자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다. 뭐야? 왜 안 열려? 3번의 시도 끝에 도어락은 붉은 불빛만 깜빡였다. 현관 옆 우편함에 붙은 A사 용지가 눈에 들어왔다. 우편함 302-4 봉투 먼저 확인할 것. 정호. 상훈이 손을 떨며 우편함을 열었다. 흰 봉투가 들어 있었다. 열자마자 주소와 열쇠가 쏟아져 나왔다. 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이게 뭐야, 우리 짐이 다 라일락 빌라로 옮겨졌다고? 어머님이 우리 몰래 집을 판 거야? 상우는 종이에 적힌 글씨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같은 집에서 누구 방을 빼 다른 방을 만드는 생활은 오늘로 끝. 엄마가 정말. 미라는 치를 떨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여행 보낸 사이에 집을 팔아버린 거야? 이런 배신이 어딨어. 체면은? 이웃들한테 뭐라 말하라고. 상우는 깊이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체면이 집세 내주지 않아.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해. 아이 준호는 말없이 부모 옆에 서서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손글씨 편지의 마지막 줄이 눈에 박혔다. 전화하지 마라.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자신이 뱉었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할머니, 언제 나가? 그날 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아무리 불을 켜도 가족의 온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한 장의 봉투와 도장의 소리였다.
라일락 빌라 302호. 새로 칠해진 벽지가 아직 풀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도배사와 청소업체가 다녀간 흔적은 반짝였지만 집안은 아직 낯설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장 옆에는 정옥이 남긴 봉투와 열쇠, 관리비 사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다. 미라는 한숨을 내쉬며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우릴 호텔처럼 내쫓고 여기다 새 집을 마련해 준 거네. 얼마나 치밀했으면. 상우는 묵묵히 열쇠를 꽂아 현관을 열었다. 전입신고는 오늘 내가 바로 처리할게. 확정일자도 받자. 체면은 어떡하냐고. 이웃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 며느리 쫓겨났다고 수군대면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체면이 집세 내주지 않아.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해. 상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준호는 낯선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에 붙은 작은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칠판 위엔 할머니가 손글씨로 적어둔 이름이 남아 있었다. 윤준호. 아이는 괜히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 쓰며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내 이름을. 그 목소리를 들은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런 거 남겨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정리했으면서. 상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자 기본적인 식자재들이 이미 들어 있었다. 김치, 달걀, 우유, 그리고 메모 한 장. 처음 며칠은 여기 있는 걸로 버텨라. 상우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오래 만졌다. 미라가 눈을 흘기며 냉소를 흘렸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 방식의 시혜라도 베푸는 거야? 우리 자존심은 생각 안 해? 그날 저녁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다. 302호 맞으시죠? 아래층에서 누수 신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에 확인 필요합니다. 상우는 황급히 내려갔다가 견적서를 받아왔다. 41만 원. 내가 처리할게. 그는 카드로 결제하고 직접 사과까지 했다. 미라는 속이 뒤틀린 듯 소파에 앉아 메모장을 켰다. 실버타운 얘기, 그때 내가 무지했다. 글자 몇 자만 적고는 이내 펜을 내려놓았다. 밤이 되자 집안은 더욱 낯설었다. 준호는 방 안에서 가만히 그림을 그렸다. 라면 그릇 위로 김이 세 줄 올라가는 그림. 아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해준 라면 맛이 그립다. 상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 방 내가 한 번도 지키지 못했네. 준호는 말없이 그림만 내밀었다. 김이 오르는 라면 그림은 낯선 집안에 잠시 따뜻한 온기를 퍼뜨렸다. 그날 밤 미라는 끝내 눈을 감지 못했다. 라일락 빌라의 벽은 깨끗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있었다. 남편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움직였고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그 소리는 마치 말없는 정옥의 경고처럼 들렸다. 시골로 내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공기는 아직 서늘했다. 라디오에서는 잡음 섞인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맑음, 낮 최고 24도. 나는 작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다. 대파를 큼직하게 썰어 넣으니 국물이 금세 살아났다. 경로당 장부를 정리할 때가 되자 나는 오래된 공책을 펼쳤다. 볼펜으로 세 줄을 긋고 세 가지 색으로 칸을 나눴다. 파랑은 들어온 돈, 초록은 나간 돈, 노랑은 보류. 내 손끝에서 슥하고 선이 그어졌다. 줄과 선을 긋는 그 단순한 행위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켰다. 서울에서 매일 흔들리던 내 방이 떠올랐다. 말로만 지키려 했던 자리. 하지만 종이 위에 선을 긋자 내 마음은 한결 또렷해졌다.
낮 무렵 마당으로 박순이가 들어섰다. 짙은 볕에 구부정한 몸 하지만 얼굴은 늘 씩씩했다. 서울 다 털었나. 짧은 물음에 나는 된장 냄새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대충?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담배 대신 사탕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고생 끝났으면 됐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 지기의 위로가 담겨 있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창고를 열고 짐을 정리했다. 박스 위엔 초록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내 물건, 내 목. 옷가지 몇 벌, 남편이 쓰던 낡은 라디오, 그리고 장롱 속 깊이 넣어둔 낡은 수첩.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사는 건 결국 버티는 거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 그렸다. 종이에 남은 흔적이 내 심장을 눌렀다. 저녁 무렵 마을길에 노을이 번졌다. 나는 장부를 다시 열어 보류칸에 찍어둔 작은 점 하나를 천천히 지웠다. 이젠 보류할 게 없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순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짧게 대답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을 더 붉게 물들이는 듯했다. 밤이 찾아오자 작은 집안은 고요해졌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다시 선을 그었다. 삶은 결국 선과 줄이었다. 틈은 메워야 하고 기록은 남겨야 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드디어 나만의 선과 줄을 다시 긋기 시작한 것이다. 라일락 빌라에서의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벽지는 새 것이었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낯설었다. 그 차가움은 곧 내 휴대폰으로 흘러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미라의 첫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족끼리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다니요.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시댁 며느리로서 뭐가 됩니까? 짧고 단호한 문장들이 잇따라 날아왔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밤 라디오에서 흐르는 오래된 트로트가 그 문자들을 덮어주기를 바라면서 이틀 뒤 또 문자가 왔다. 저희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버타운 얘기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사람들 다 알면 제가 무슨 낯으로 살아요. 나는 그날 메모지를 펴고 가늘게 선을 그었다. 사람은 체면으로 사는 게 아니지. 밥으로 사는 거지. 혼잣말을 하며 다시 펜을 내려놓았다. 며칠이 흘렀다. 이번엔 한밤중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알림음에 잠이 깼다. 휴대폰 화면엔 긴 문장이 이어져 있었다. 아이 방을 새로 꾸미느라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누수 문제도 저희가 다 해결했어요. 관리실에서 비용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왜 다 저희 책임입니까? 어머님은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끝이 떨려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무책임이라.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맴돌았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7월, 또 다른 문자가 들어왔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머님이 늘 해주시던 것들을 제가 다 해보니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준호밥 챙기는 것부터 집안일, 관리비 저는 매일 지쳐갑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다. 나는 일부러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오래 들었다.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미라의 고백보다 더 정직하게 들렸다. 시간은 더 흘렀다. 가을 초입 미라의 문자가 다시 왔다. 이번엔 톤이 달랐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함께 살 때 어머님께 했던 말과 행동들,
다 후회합니다.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 글자가 흐려져 보였다. 몇 달 전만 해도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던 문장들이 이제는 울먹이는 듯 다가왔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수십 개의 메시지를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그녀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확인했다. 처음엔 원망, 그 다음은 분노, 이어지는 피로, 그리고 참회. 그 모든 흐름이 내 눈앞에 있었다. 사람은 결국 말을 통해 자기 마음을 털어놓게 되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들녘 깬 초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미라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밥 한 끼만 같이 먹고 싶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마치 대문턱 앞에 놓인 작은 돌처럼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은 어느새 깊어져 있었다. 논두렁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들판 위 바람은 말없이 계절을 건네주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달간 이어져 온 미라의 메시지들. 처음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왜 그러셨어요? 체면은요? 그 다음은 피로 섞인 하소연. 어머님이 해주시던 거 제가 다 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참회의 고백. 밥 한 끼만 같이 먹고 싶습니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다. 주말에 와라. 밥 먹고 말하자. 문자를 보내고 나니 한동안 가슴이 요동쳤다. 마치 긴 겨울 뒤에 봄비가 내리는 듯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마당의 문턱을 살폈다. 오래된 나무 문턱은 조금 높아 발이 자주 걸렸다. 나는 대자리 조각을 잘라 덧대었다. 발이 멈칫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도록. 들고 나는 발이 멈칫하지 않게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손끝으로 대자리를 다듬었다. 마치 내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일 같았다. 점심 무렵 차 소리가 들렸다. 상훈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미라와 준호가 내렸다. 잠시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았다. 왔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하려 애썼다. 식탁에는 멸치국수, 계란말이, 깻잎전이 놓여 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차려온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었다. 자리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긴 침묵만이 방안을 채웠다. 먼저 입을 연 건 미라였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두 글자였지만 그 말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고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은 목소리였다. 상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의 침묵이 모두 무거운 짐처럼 그의 어깨에 쏟아진 듯했다. 식사가 조금 지나자 상훈이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이건 생활비예요. 받아주세요. 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밀어 돌려주었다. 돈은 경계다. 밥은 관계다. 오늘은 밥만 먹고 가라. 상훈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는 식탁 밑에서 가방을 뒤적였다.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내 앞에 놓았다. 라면 그릇 위로 김이 세 줄 피어오르는 그림. 할머니,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나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냄새는 기억이다. 잘 그렸다.
그 순간 아이는 안도한 듯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이 식탁 위의 따끈한 국물보다 더 따뜻했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마당으로 나왔다. 낮아진 문턱 위로 발걸음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미라의 발도, 상훈의 발도, 준호의 작은 발도. 이번엔 그 누구도 발이 멈칫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자 세 사람은 돌아갔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그림자들 위로 바람이 불어왔다. 낮아진 문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펴고 여백에 한 줄을 적었다. 문은 각자의 것이 되었지만 길은 서로의 것으로 남았다. 불빛은 따로였지만 관계는 다시 이어졌다. 말은 짧았지만 생활은 길게 이어질 것이었다.